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게 세포고,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확대를 하면 여기가 외부, 내부일 때 두 개의 층처럼 보입니다. 이 층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인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막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막은 깨끗한 게 아니라 인지질, 그 다음 그 사이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을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꼬리 두 개 달린 것들의 이름이 뭐예요?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성분 중에 하나인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이랑 특성이 좀 달라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 을 알면 돼, 그치? 근데 이 친수성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산이 마이너스고 물 분자가 약간 극성에 나눠져 있어가지고 극을 띤 애들은 물 분자랑 친하고 이래가지고 친수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인산기 머리가 친수성이다. 그 다음에 인산기 꼬리는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다. 여기부터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인산기 머리는 물이랑 친하고 지방산 꼬리, 즉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소수성이라는 말은 물과 친화력이 작다, 물을 배척한다, 물을 싫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포는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도 물, 안쪽도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항상 물을 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인지질의 꼬리 부분은 지방산 꼬리, 지방이니까 물이랑 안 친해가지고 물과 멀어진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막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요거 전체가 하나의 막이고 인산기의 머리 부분이 친수성 영역, 그 다음에 지방산 꼬리 부분이 소수성 영역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요 세포막은 특징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들이거나 어떠한 물질도 안 받아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세포가 필요한 물질만 받아들이고, 그치? 세포가 필요한 물질만, 필요 없는 물질만 내보냅니다. 혹은 내보내야 될 물질만 내보내는 거예요. 세포가 선택해서 이 막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의 특성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성분만 세포가 선택해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고, 요런 막들을 그냥 반투과성 막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크게 확산과 삼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워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확산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유식한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다른 말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 간단한 말로는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까지 설명했었나요? 아니야? 그냥 엔트로피만 설명했어? 그럼 다시 엔트로피, 물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5명씩 6줄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 구석탱이에 밀어넣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아서 막 돌아다니겠지. 맞지? 이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것도 설명 안 했니? 그치. 그냥 원래 우주 만물은 다 무질서도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질서하게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교실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겠지. 이게 바로 확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두 다 균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릴 거예요. 투명한 물에다가 파란색 잉크방울을 떨어뜨려. 그러면 잉크방울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잉크방울이 뚝 떨어졌어. 얘 가만히 있나? 어떻게 돼? 그렇지. 흩어진다는 말은 이제 과학적 용어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잉크방울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이 되는데 언제까지? 모두 다 균일하게 퍼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가지역과 나지역이 있습니다. 가지역에는 검은색이 많고 파란색이 적고, 나지역에는 파란색이 많고 검은색이 적어요.
그러면 물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물질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고 이 파란색 물질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무엇이냐면 이 방향의 이동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뭐가 더 많냐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양방향의 이동이 항상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파란색 물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양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봤을 때 우리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확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세포막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산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자,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용질과 용매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뭐예요? 네, 들고 와도 됩니다. 학습지도 같이 들고 오세요. 용매와 용질이 뭐야? 기억은 안 나지만 뭐가 녹이는 거 같고 뭐가 녹는 거 같지.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나요? 네. 예, 네라고 돼 있네. 자, 술이 뭐야 결국엔? 알코올이지. 알코올 100%야? 아니죠. 여러분들 자주 먹는 소주 뒤에 넘기다 보면 몇 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16도, 17도, 20도. 이게 뭐냐면 알코올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요. 알겠지? 여기 만약에 물이 100이 있어. 여기다가 에탄올을 20을 녹였어. 그럼 20도의 소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 중에 뭐가 용매고 뭐가 용질이에요? 그치. 물이 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에탄올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보자. 에탄올이 100이 있어. 이거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알겠죠?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화학 전공하는 사람들 혼자 소주 만들어서 먹을 텐데 그러면 안 돼요. 화학실에 다 있잖아요. 그쵸? 화학실에 온갖 것들이 다 있고 에탄올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물에 에탄올 타면 소주가 되는 거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지고 에탄올이 있고 에탄올 100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20을 넣었어. 그럼 뭐가 용매고 뭐가 용질일까? 여전히 얘가 용질입니까? 많은 게 용매고 적은 게 용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에탄올이 여기에서는 용매가 되는 거고 얘가 용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세포는 어디에 담겨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세포막, 그치? 세포막 안쪽도 뭐가 많아요? 물. 세포막 바깥쪽도 이제 물이 많지. 그래서 생명체는 용매로 뭘 쓰냐면 물을 씁니다. 한 용매 우리 물이 한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물을 용매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인체를 다룰 때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확산.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즉 물질이 많은 곳에서 물질이 적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 속에 그래요. 물 속에 잉크방울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고, 농도가 낮다는 얘기, 저농도라는 얘기는 잉크방울이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확산인데, 이제 용매와 용질을 구분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체는 용매를 물로 쓴다 그랬죠? 물의 확산을 다른 말로 부를 거기 때문이에요. 물도 물질이잖아. 그치? 그럼 물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지. 물이 많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야. 물이 적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지. 물은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확산을 따로 삼투라고 불러줄 거기 때문에 여기 정의에서는 삼투를 그냥 용질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확산은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볼게요. 얘가 세포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고 여기가 세포 안쪽입니다. 일단 산소가 있어요. 산소 안쪽이 많아요, 바깥쪽이 많아요?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습니다. 그러면 산소도 물질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봐봐, O2야 이렇게 되어 있지.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극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니까 극이 없으니까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할 수 있냐면 여기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물에 안 친하니까 되게 조금밖에 안 녹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 녹은 것들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여기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산소가 또 작기 때문에 요 사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세포 안쪽이 많아요, 바깥쪽이 많아요? 안쪽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칭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극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집니다. 까지는 그냥 이 안에도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얘가 극이 안 나눠지니까 물과 안 친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직접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 소수성 영역을 직접 이렇게 뚫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도 굉장히 작고 물과 안 친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확산이 굉장히 단순하게 일어나죠. 뭐에 도움을 받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산을 뭐라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 단순 확산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이 확산이 될 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단순 확산이 일어나려면 분자가 크면 될까 안 될까? 크면 세포막을 찢고 가는 거잖아요. 세포가 터지겠지. 그렇죠? 그다음 물과 안 친한 애들이 좋을까, 친한 애들이 좋을까? 안 친한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 영역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이 단순 확산이 일어나냐면 크기가 작은 분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체,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입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거고,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수용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물에 잘 녹으려면 물과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친해야 돼. 기름에 잘 녹으려면 기름과 친하죠. 기름과 친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과 안 친하다는 얘기니까 지용성 물질, 기름에 녹는 애들도 물과 안 친해가지고 인지질 영역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대표적인 예들이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어요.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는 폐포와 모세혈관의 기체 교환인데 혹시 폐포란 말 들어봤나요? 기체 교환은 뭐야? 기체가 교환된다는 얘기겠지? 폐포가 뭐예요? 폐 구멍 나면 오, 맞아요. 자, 이제 볼게요.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폐고 이게 왼쪽 폐예요. 얘가 오른쪽 폐야. 오른쪽 폐가 몇 겹일까요? 한 겹, 두 겹, 세 겹. 으로 그렸죠? 왼쪽 폐는 두 겹입니다. 왜 두 겹밖에 없을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오른쪽 폐는 세 겹, 왼쪽 폐는 두 겹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결국엔 우리 모습을 해부한 걸 그린 거잖아. 해부학을 그릴 때 규칙성이 있어요. 봐봐, 이렇게만 띡 그렸어. 폐야.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아? 모르지?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선생님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는 그걸 그대로 책으로 옮긴 거야. 그럼 여기가 오른쪽이 될 거고 여기가 왼쪽이 되겠지. 그 상태로 책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규칙성이, 알겠지? 자, 아무튼간 이 폐가 이렇게 있고 폐에는 이렇게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가 더 나눠져가지고 끝에는 포도송이 크게 그릴게요. 포도송이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폐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폐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가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폐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폐포만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폐포가 있어요. 근데 이 폐포 안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다음 이 폐포 주변에는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모세혈관이라고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혈관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혈액이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혈액이 이렇게 들어왔어.
세포가 있고 모세혈관이 있을 때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혈액은 우리 온몸을 다 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보내야 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고 있고 그다음 산소는 이미 다 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은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혈액인 거지. 됐나요? 그다음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어.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근데 여기 모세혈관은 산소는 적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많습니다. 그럼 물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 이 폐포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세포로. 모세혈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그럼 세포를 어떻게든 뚫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때 뚫고 갈 때 어떤 걸로? 그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만 필요합니까?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나트륨 이온, 그다음에 뭐 칼륨 이온 이런 것도 필요하고 포도당 같은 것도 필요하고 단백질,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 죄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가 필요한 거야? 결국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봐봐, 나트륨 이온이야. 천하를 띄었네. 뭐랑 친해? 물과 친합니다. 심지어 요거는 좀 자세한 내용이긴 한데 나트륨이 있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왜냐면 물 분자의 산소 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굉장히 커집니다. 물 분자로 둘러싸인다라는 거를 뭐라 그럴까? 물이 한자로 물화가 된 거야. 그렇죠. 수화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들어봤는데 탄수화물 들어봤어요? 탄수화물이 왜 탄수화물이야? 수소로? 봐봐.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포도당입니다. C6H12O6예요. 6으로 약분해봐. CH2O가 되겠지? 탄소가 물로 수화됐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나중에 혹시 내년에 선생님이 생명과학 원을 안 가르치면 선생님, 저는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왜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인지 알아요 라고 하면 뭐니? 그러면 이렇기 때문이다 하면 박수를 받을 겁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아무튼 이렇게 물 분자로 둘러싸여가지고 결국에는 나트륨 이온은 전하도 띄고 있고 물 분자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그렇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자,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습니다. 근데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 놓은 통로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으니까 근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니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단백질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확산을 뭐라 부르냐면 단백질에 의해서 촉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포도당. 우리 세포가 필요하겠죠? 포도당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확산이 되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고분자 물질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트륨만 통과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은 뭐만 통과시키냐면 나트륨만 통과시켜요. 신기하지? 포도당이 나트륨보다 어마어마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단백질은 뭐만 통과시키냐면 포도당만 통과시킵니다. 왜냐면 포도당과 나트륨 이온을 비교했을 때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이에요. 그럼 구멍이 크니까 나트륨도 당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포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시킵니다. 알겠나요? 얘는 포도당만 통과시키고 얘는 나트륨만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통로를 세포가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세포가 원하는 만큼만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선택적, 그렇죠, 투과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촉진확산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막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띈 물질, 그 다음 수용성 물질, 물과 친한 애들 있죠? 얘네들. 그 다음에 크기가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당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그다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이 있어요. 즉 이온들, 그다음 크기가 큰 물질들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특징은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만 이동시키는 통로는 나트륨만, 포도당만 이동시키는 통로는 포도당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왜냐하면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교한 구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세요. 알겠나요? 됐니?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확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확산은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이걸 용질로 표현하면 용질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질,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포막을 경계로 한 확산을 배우고 있었는데, 자,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한 확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느냐, 못해가지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느냐.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은 뭐라 부른다고? 단순 확산. 단순 확산으로 통과를 못해가지고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건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단순 확산이 일어나려면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이 소수성 영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물과 친하면 안 돼. 안 되기도 하면서 또 물질이 너무 크면 막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의 크기가 작거나 그다음 물과 안 친한 애들이 단순 확산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겠지. 촉진 확산은 물과 친한 애들, 수용성 물질이라거나 그다음 분자의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니까 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확산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X축은 물질의 농도차고 그 다음에 Y축은 물질의 이동 속도예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볼 때 과학에서 대부분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전부는 아니지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 그럼 얘는 원인이 뭘까? X랑 Y 중에? 그치, 농도차에 의한 이동 속도를 보는 거야. 이동 속도에 대한 농도차를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생각해주면 대부분의 그래프는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니? 자, 볼게요. 이제 물질의 농도차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이제 바깥쪽이랑 그 다음에 안쪽에 물질의 농도차예요. 알겠죠? 자, 농도차가 커요. 그러면 바깥쪽이 쉽게 생각하면 많다는 얘기잖아. 그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럼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쪽에 있는 물질량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오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농도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동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막을 경계로 바깥쪽이 물질이 너무 계속 많아져. 그럼 들어오는 양도 계속 많아져서 물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왜냐면 얘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단순 확산은 뭐가 필요해요? 촉진 확산은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 교실의 문이 단백질이고 우리 교실이 세포 안쪽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안쪽에 사람도 있고 바깥쪽이 많다고 합시다. 바깥쪽에 한 30명이 있고 이제 교실에는 0명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요 문 하나당 2명씩 들어올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앞문 뒷문이 다 열려 있어. 그럼 처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바깥쪽에 다시 미안하다. 이 문이 각각 2명씩 통과시킬 수 있어요. 됐죠? 그냥 바깥쪽에 한 명이 있어. 그럼 한 명이 들어오겠지. 바깥쪽에 2명이 있어. 2명이 동시에 들어오겠지. 속도가 1이었다가 2로 증가했죠? 바깥쪽에 3명이 있어. 그럼 몇 명이 들어와? 3명이 동시에 들어오겠지. 왜냐면 문이 다 열려있고 2명씩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4명이 있어. 4명이 한 번에 들어오겠지. 5명이 있어. 몇 명이 들어와? 4명. 100명 있어. 몇 명이 들어와? 4명. 10,000명 있어. 몇 명이 들어와? 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의 농도차가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촉진 확산은 이제 단백질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량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1, 2, 3, 4까지는 증가하지만 이미 4까지 포화가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거죠. 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일정해지는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모두 다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으면 더 이상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거 두 개의 그래프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확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이제 우리가 세포한테 접목을 시킬 거예요. 자, 확산으로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농도차가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다가 같아지게 됩니다. 확산은 언제까지 일어난다 그랬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한번 볼게요. 세포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바깥쪽이 많고 검은색은 안쪽이 많아요. 물론 양방향의 이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나요? 자, 근데 언제까지 이동해요? 같아질 때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이동은 있으나 이동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빨간색이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면 여기에도 빨간색이 증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요. 자, 농도가 딱 같아졌어. 그러면 양방향의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힌트 다 있지. 화살표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거야. 대부분의 확산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면서 농도가 같아진다고 해서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이동량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이제 약간 유식한 말로 알려줄 거예요. 상식을 또 늘리자. 교실이 있어. 바깥쪽에 30명, 안쪽에 30명이 있어.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양쪽의 농도는 똑같지. 맞지? 근데 한 명이 들어오고 한 명이 나가. 양쪽의 농도가 똑같지.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어? 평형을 이루는데 아무도 이동하지 않아서 밖에 30명, 안에 30명은 정적이야, 동적이야? 정적이지. 이런 것들을 정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 근데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와. 평형을 이루지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유식한 말이야. 알겠죠? 언제 배울 거냐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확산은 동적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물질의 농도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는 게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계속 같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농도가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이동량이 똑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농도가 같아 보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 사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3투예요. 자, 농도가 같을 때까지 물질의 이동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동량이 같은 겁니다. 알겠나요? 농도가 같을 때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동량이 같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물도 물질이라 그랬죠? 그럼 물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물의 확산인데 물의 확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물에서 따로 떼가지고 뭐라 불러줄 거냐면 3투라고 불러줄 겁니다. 지금부터 이 3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파란색이 물, 검은색이 잉크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됐니? 자, 가지역과 나지역이 있습니다. 자, 가지역은 잉크의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고. 그럼 고농도겠지? 그 다음에 나지역은 잉크의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럼 저농도예요. 자, 물만 볼 거야. 자, 물은 반대로. 물은 어디가 더 많아요, 그러면? 물은 어디가 더 많아? 가랑 나중에 나가 더 많지. 저농도란 얘기는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물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물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확산의 정의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물한테서 용매는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따로 떼어져서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다시 정리하면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 다른 말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삼투압도 들어봤나요? 삼투압은 뭘까? 신기하죠? 자, 볼게요.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막을 설치할 건데 유식한 말로 이제 우리 배웠던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이 뭐야? 특정 물질만 통과시키는 막. 됐죠? 어떤 막을 설치할 거냐면 물 분자만 통과하는 막을 설치할 거예요. 됐죠? 그럼 물 분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려고 하겠지. 그럼 이렇게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막이 받는 압력이 있겠지. 이게 삼투 때문에 생긴 압력이라서 삼투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뭐 삼투압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고 삼투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이 커지려면 농도 차이가 커져야 될까 안 커져야 될까?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농도 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얘가 뭐예요? 적혈구야. 적혈구는 동물한테 있어요? 식물한테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의 대표적인 예로 이 적혈구를 쓰는 거야. 왜냐면 적혈구 채취하기 쉽잖아. 그냥 피 뽑으면 되죠? 나머지 세포들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적혈구를 많이 쓰는데, 적혈구를 여러분들이 잘 그리기 위해선 타원을 하나 그립니다. 가운데 살짝 그려주면 이쁜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나요? 자,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어디에 들어있죠? 피, 혈액 속에 들어있죠? 좋아요. 적혈구는 세포일까요? 아닐까요? 세포이죠. 혈구. 우리 처음에 세포 조직 기관 개체했을 때 동물 세포 중에 혈구 세포 나왔던 거 기억나죠?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가 적혈구예요. 여기서 퀴즈. 이건 상식이야. 적혈구는 핵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뭘까? 성숙한 적혈구는 핵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적혈구는 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적혈구의 주요 기능은 뭐야? 산소 운반이지. 산소 운반할 때 헤모글로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적혈구가 성숙하면서 자신 핵까지 다 없애버리고 자신의 몸을 전체로 다 헤모글로빈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적혈구예요. 이 적혈구는 그래서 수명이 있습니다. 한 14일 정도? 그럼 다 죽어. 어디서 죽을까? 심장에서 죽어요. 어떻게? 어디서 죽지? 간에서 죽어요. 간에서 이제 적혈구가 파괴가 됩니다. 이것도 상식이야. 적혈구가 파괴가 돼. 그러면 노란색 색소가 나오거든요. 이 노란색 색소가 간에 있다가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쓸개에서 장으로 분비됐다가 똥으로 나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똥은 황금색이야. 적혈구가 파괴되면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이 기능을 못해. 제 기능이 아니야. 그러면 파괴가 된 이 색소들을 잘 밖으로 빼내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혈액 속에 돌아다녀. 그럼 우리 하얀색인 부분에서 노란색이 보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눈의 흰자가 노란색으로 변해. 이런 걸 뭐라 그래? 황달.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황달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피부도 살짝 노란색으로 변하. 알겠나요? 너무 신기하지? 다시 돌아와서 적혈구입니다. 얘가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알겠나요?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적혈구를 어떤 용액에다가 넣을 거냐면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가 넣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물은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그렇지. 어려운 말로는 동적 평형. 간단한 말로는 들어오는 양의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다.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세포 안쪽에 물의 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세포 안의 농도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죠? 자, 이런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즉 세포 안쪽과의 농도가 같은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계속 선생님 세포 안의 농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입니다 이렇게 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제 용어를 알려줄게요. 등장액입니다. 같은 등자의 농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의 농도와 같은 용액을 그냥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세포 안쪽의 농도와 같은 용액 속에 넣었으니까 이제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하나에 넣어야겠죠? 이제 적혈구를 뽑아다가 강제로 이 적혈구 세포보다 낮은 농도에다가 얘를 담궜어. 그러면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되겠죠? 바깥쪽은 저농도야.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치, 바깥에서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 점점점 빵빵해지겠지. 봐, 우리가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돼? 나중에 커지가 이제 부피가 커지다가 나중에 빵 터지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장액입니다. 세포 안에 용질의 농도보다 낮은 용액에 넣었어요. 그럼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가는 물의 양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훨씬 더 많은 거야?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점점점 커지다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다가 세포막이 터지게 됩니다. 이 세포막이 터지는 거, 우리 지금 적혈구가 터진 거잖아. 그럼 이 적혈구가 터진다는 얘기는 피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겠지. 피가 녹는 거랑.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혈 현상이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됐어요? 적혈구가 혈액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세포잖아. 근데 얘가 터져서 없어져. 피가 녹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 안에 용질보다 낮은 용액 속에 넣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높은 용액 속에 넣어줄 거예요. 그쵸? 같은 거, 낮은 거, 그 다음에 높은 거. 자, 그러면 이 적혈구를 강제로 이제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인 용액 속에 넣었어요. 그럼 어디가 저농도야? 상대적으로 세포 안쪽이 훨씬 더 저농도고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겠지.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어떻게 돼? 많이 빠지겠지? 그럼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물론 들어오는 양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빠지는 양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의 양이 줄었으니까 세포 안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졌으니까, 소금물에서 물만 빠졌으니까 농도는 증가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고장액, 세포 안의 용질의 농도보다 높은 용액 속에 넣게 되면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유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다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집니다. 됐나요? 자, 이제 동물 했죠? 이제 식물을 가보도록 할게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포 벽이랑 엽록체랑. 이제 엽록체는 이제 버리고 이제 세포 벽만 볼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피부가 있고 갑옷을 입은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등장액에 넣었어요. 등장액 이제 뭔지 알겠죠? 농도가 같은 거. 여기 보게 되면 세포벽이 있고 붉은색의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이 사람 인체라면 갑옷으로 둘러싼 게 세포벽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대부분 액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액포는 물주머니에 물을 저장해 두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등장액이에요. 그러면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지만 이동량이 같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세포 안의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액포한테서 왔다 갔다 해주는 물의 양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세포가 농도가 너무 높아져. 그럼 물이 필요하니까 액포한테서 물을 빼다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지만 얘는 세포 안의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액포의 부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자, 좋아요. 이제는 저장액에 넣을게요. 그러면 저장액에 넣었으니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죠. 물론 나가는 양도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뭐가 감싸고 있어? 세포벽이 감싸고 있으니까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집니다. 그냥 빵빵하게 부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 생수병을 불었어. 500ml가 됐어. 더 불어. 약간 커지겠지. 그렇지만 터져 안 터져? 안 터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포 안쪽으로 물이 막 들어와. 그러면 세포 안에 농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그러면 자기는 원래 상태에 있었는데 인간이 못 돼가지고 실험하겠다고 자기를 강제로 저장하게 넣은 거야.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는 갑자기 뭘 당한 거지. 어쨌거나 이건 자기 원래 농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물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농도가 낮아졌어. 그럼 들어왔던 물을 어디로 보내줘? 액포로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물을 이 세포질에서 빼주면서 이제 액포에 넣어주면서 농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액포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저장액에 식물 세포를 넣게 되면 유입되는 물의 양이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똑같이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고 동시에 액포의 부피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 세포와 다르게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알겠나요? 팽팽해진다 해가지고 얘를 팽윤 상태라고도 표현해요. 됐죠? 그렇지만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생명과학 2에 나오니까 요 단어는 굳이 안 외워도 되지만 요 과정들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장액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상태에서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씩만 붙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장액에 넣었어. 그러면 자신보다 농도가 높은데 강제로 들어갔단 말이지, 세포가. 그러면 세포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고농도고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겠죠.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지. 그래서 세포 안쪽에서 물이 바깥으로 엄청 빠져요. 그럼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만 일부분 세포벽과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완전 일부분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 안쪽을 한번 보자.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럼 세포 안의 농도는 어떻게 됐어? 물이 빠졌다니까? 높아졌지. 그러면 이 빠진 물 어서 보충해야 되잖아. 우리 물주머니가 누구였지? 액포. 그러니까 액포에서 물을 계속 빼주는 거지. 그리고 액포는 부피가 커져야 작아져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적어요. 유출되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액포의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밑에 있는 단어들이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진들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늘 고생했습니다.